자, 오늘은 140쪽입니다. 신경계와 호르몬.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신경계는요, 감각기관.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 뭐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 감각. 이 5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뭐가 자극을 어디로? 뇌로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을 내리는 체계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해서 반응까지. 그래서 자극, 처리, 반응을 일으키는 요 단계를 우리가 신경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지. 자, 이때 신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신경세포고요. 이 신경세포의 이름을 우리는 뉴런이라고 불러줍니다. 뉴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학을 뉴로사이언스라고 불러줘. 뉴런. 자,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는요. 자, 돌기가 발달되어 있어. 돌기라는 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에 적합하더라. 마치 우리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안테나처럼 튀어나온 게 많아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입니다.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을 가지고 있고, 자, 이 신경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 이 신경세포체를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돌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자, 요 돌기를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불러. 지금 요 뒤에 나와 있네.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가지돌기는 자극을 수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극 수용.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요 비엔나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불러주고, 자,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즉, 뭐야? 자극의 이동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축삭돌기더라.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경세포체에서 생명활동을 하고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된다.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요 노란 부분들 보일 거야. 요 부분을 통해서 자극이 이렇게 점핑해서 이동해. 이렇게. 요거는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요 지금 비엔나처럼 생긴 요 부분들은 자극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요 부분은. 자, 그 다음 이 뉴런은 종류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감각뉴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불러요.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줍니다. 구심성 뉴런. 그래서 선생님은 고고 이렇게 기억해. 얘기를 해. 학생들한테. 자, 여기서 고고라는 건 감각 구심성. 감각 구심성. 그래서 감각신경을 이룬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각세포, 시각신경, 청각신경, 후각신경, 미각신경, 피부 감각신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 뉴런을 이루는 세포들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들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연합뉴런으로 전달된다. 연합뉴런으로. 자, 두 번째 연합뉴런은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연합뉴런이라고 불러주고 중추신경계를 이룹니다.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뇌하고 척수를 얘기를 해. 뇌하고 척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계가 바로 이 뇌하 척수의 중추신경계야. 그리고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준다. 명령을 내려준다. 다음 마지막 운동뉴런이라는 녀석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불러요. 원심성
뉴런. 무슨 얘기냐면 이 연합 뉴런이 중심이야. 그래서 중심 쪽으로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자,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라는 건 중심에서 멀어진다. 구심성은 중심으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운동신경을 이루고요. 자,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 여기서 반응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근육을 얘기를 해. 근육.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극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고 감각 뉴런을 통해 연합 뉴런을 지나 운동 뉴런으로 가고 반응기관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조금씩 다 생김새가 다르게 생겨 있어. 위에서 설명한 요 뉴런, 처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뉴런들은 전부 운동 뉴런이야. 연합 뉴런은 중간에 이렇게 비엔나처럼 생긴 부분들이 없어. 이 비엔나처럼 생긴 걸 우리가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집이 없어요. 연합 뉴런은. 자, 그 다음에 감각 뉴런들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접 요 끝에 신경세포체가 가지돌기랑 붙어 있어. 그러면 강한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체가 손상받으면 이 신경은 죽어버려. 그러니까 못 써. 자, 그래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은 선생님은 OO, 운동 뉴런, 원심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자, 이때 첫 번째 중추신경계를 먼저 얘기할게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명령까지 내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타워 역할이야. 컨트롤 타워. 그래서 뇌부터 얘기를 할게.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요게 이제 뇌입니다. 뇌. 자,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우반구, 좌반구. 그리고 이 두 반구는 신경이 교차됩니다. 어디에서? 연수에서. 그러니까 연수에서 신경이 교차되기 때문에 우반구는 우리 몸의 왼쪽을 조절을 해. 왼손과 왼팔, 왼손, 왼팔, 왼다리, 왼쪽 다리. 좌반구는 오른쪽, 오른손, 오른팔, 오른다리. 이쪽을 조절을 해. 그래서 이 대뇌가 예를 들어서 좌뇌가 고장이 나면 오른쪽이 마비가 올 수 있고 우뇌가 고장 나면 왼쪽이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 다음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적절한 신호를 내리더라. 그래서 우리 몸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더라.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감각령,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을 운동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정신활동, 고등 정신활동 등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잘하는 것들이 이런 대뇌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대뇌가 특히 발달했기 때문에. 동물들에 비해서 대뇌가 사람이 특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고등 정신활동들이 더 뛰어나더라,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 요 대뇌에다가는 항상 이렇게 붙여. 사람 대뇌. 그러니까 마치 백범 김구성 선생님처럼 우리가 호만 알아도 아 이게 기능이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 대뇌라는 건 대뇌가 하는 작용들이 대부분 사람의 작용이다라는 거. 두 번째 소뇌로 갑니다. 소뇌는요 자기 뒤통수에 주먹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자세와 균형을 유지해. 우리 청각에서 있었던 반고리관과 전정기관 있지.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이 소뇌와 연결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평형소뇌 이렇게 불러. 평형소뇌. 우리 몸의 평형이라던가 아니면 자세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평형소뇌더라라는 거. 됐나요? 물론 얘들 근육 운동 조절하는 건 대뇌하고 같이 해. 그래서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뭐 손가락을 까딱까딱, 목을 까딱까딱, 다리 움직이는 거 근육 운동들 전부 다 대뇌와 소뇌가 같이 하는 반응이더라.
자, 그래서 사람대뇌, 평형소뇌. 그 다음에 간뇌는요, 항상성 간뇌라고 불러. 항상성 간뇌. 그래서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등을, 즉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고, 이 유지시켜주는 작용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됐나요? 그 다음에 눈 중간뇌. 눈 중간뇌. 자, 눈의 움직임이라던가 동공홍쇄의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눈 중간뇌. 중간뇌의 역할이지. 자, 그래서 자, 사람대뇌, 평형소뇌, 항상성 간뇌, 눈 중간뇌. 그리고 무슨 연수? 자, 생명연수라고 선생님은 얘기해. 생명연수. 이 생명연수라는 건 심장박동, 호흡, 소화운동 같은 뭐야? 이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침대책이 눈물 분비처럼 얼굴에 무조건 반사. 얼굴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얼굴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해. 됐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생명연수. 자, 지금 여기 얘기한 요 5개가 바로 뇌야, 뇌, 대뇌. 아니, 대뇌라네, 뇌.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속에 위치하는 게 바로 척수야, 척수. 척수는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척수는 우리 몸의 반응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척수야. 그래서 이 척수는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즉 몸에서 일어나는 몸의 무조건 반사가 바로 이 척수에서 일어납니다. 몸의 무조건 반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아 뜨거, 따가운 걸 밟았을 때 아 따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무릎을 치면 무릎이 올라오는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더라? 척수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요 반응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표되는 예들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대뇌는 무슨 대뇌? 사람 대뇌. 즉 사람이 하는 고등 정신 활동. 물론 사람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서 고등 정신 활동 뭐 있었어? 뭐 기억, 추리,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해는 평형손해. 평형손해라고 해서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하고 회전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평형손해. 그 다음에 간뇌는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체온이라던가 체액의 농도, 뭐 혈당량 이런 것들은 항상성 간뇌. 항상성은 항상성 간뇌. 그 다음에 눈 중간뇌. 눈은 눈의 운동이라던가 홍채 동공의 조절 이런 것들은 중간뇌가. 그리고 마지막 생명에 관련된 심장 박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호흡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소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가 전부 다 중간뇌, 아니 연수가 조절을 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연수 같은 경우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재채기, 기침, 하품, 눈물, 콧물 이런 것들, 얼굴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이거는 뭐 내 의지대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무조건 반사는. 반면에 척수는 몸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들. 그래서 뭐 뜨거운 거나 따가운 거를 피하는 회피 반사라고 불러주고, 회피 반사. 그리고 또 무릎을 때렸을 때 무릎이 올라오는 무릎 반사. 그리고 오줌이라던가 똥을 싸는 배변, 배뇨 반사. 이런 것들은 척수가 조절을 한다. 자,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라는 게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지. 그 다음이 말초신경계인데요.
이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래서 얘들은 온몸에 퍼져 있고요. 온몸에 퍼져 있고, 감각신경은 감각을 중추신경에 전달해주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의 명령을 온몸으로 다시 전달해주는. 맞습니까? 그게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고요. 온몸에 퍼져 있더라. 그리고 중추신경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겠지. 감각신경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 운동신경은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감각신경에서 중추신경계를 통해 운동신경으로 자극이 이동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특히 이 운동신경 중에서 이 자율신경은 운동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신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체성신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즉 뼈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 골격근에 붙어있는 신경들은 운동신경 중에 체성신경계라고 불러주고, 반면에 내장 같은 데 붙어있는, 내장기관에 붙어있는 또는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내장기관에 연결 또는 심장. 심장은 내장기관이랑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내장기관이나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불러주고, 마치 고등학교 자율학습처럼 내 의지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뭐더라? 그냥 몸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거더라. 몸에서 자기들 맘대로 자율적으로.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무슨 상태로 흥분 또는 긴장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진정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흥분하거나 긴장하게 되면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도 빨라지고, 소화는 안 되고. 부교감은 반대로 전부 반대지.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진정하게 되면 동공은 축소되고, 호흡은 억제되고, 심장박동도 억제되고, 반면에 소화는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했을 때 뭘 먹게 되면 잘 체하는 이유가 이거고, 또 긴장했을 때 우리가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하는 이유도 교감신경을 조금 억제시키고 부교감신경들이 작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풀고. 자, 넘어가서 이쪽 143쪽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이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의지대로, 나의 의지대로 조절되는 게 의식적인 반응이지, 따라서 어디를 통해서 대뇌의 판단에 의해서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불러주는데, 누구다? 중추는 바로 대뇌더라. 그래서 자, 대뇌 과정이 복잡할수록 더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를 친다,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친다거나,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날라서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불을 킨다거나, 스위치를 보고 불을 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반응들이 된다라는 거지. 반면에 무조건 반사라는 건 얘는 무의식적 반응이야. 자, 무의식적 반응. 자, 무의식적 반응에는요,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 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조건 반사라는 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서 내가 의지대로 조절을 못해, 얘는.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 반사는 중추가 대뇌야. 예를 들면 사고가 크게 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불닭볶음면 같은 거 먹으면 불닭 볼 때마다 어때?
이렇게 침 고이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뇌 때문에 알거든. 우리는 그걸 경험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반사라는 건 대뇌라고 하는 친구가 내 의지대로 조절은 못하지만 대뇌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무조건반사라는 건 대뇌가 아니야. 즉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그럼 대뇌가 아닌 어디를 지나느냐?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를 거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럼 이런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느냐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척수 반사, 아까 얘기했었던 척수는 뜨겁거나 날카로운 문체가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이게 바로 회피 반사라고 불러주고, 무릎 반사 있고요. 또 배변 배뇨 반사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얘들은 전부 척수가 조절을 하는 거고, 반면에 얼굴에서 일어나는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 뭐 하품, 눈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얼굴에 있는 연수가 조절을 해주더라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 동공반사는 중간뇌. 동공이라는 건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했었지.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 이 동공반사만 중간뇌가 조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을 빨리 일으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자 위에 나와 있었어. 앞에 보면은 여기서 어디 있었냐? 여기 자극의 요 전달 경로 있지. 요 자극의 전달 경로에서 연합뉴런의 위치에 누가 들어가느냐만 달라지는 거야. 나머지 자극, 감각기관, 감각뉴런, 운동뉴런, 반응기관, 반응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여기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운동신경, 반응기관, 반응. 얘도 자극, 감각신경, 감각기관, 감각신경, 운동신경, 반응기관, 반응 똑같아. 다만 중심에 있는 거, 얘는 대뇌와 척수를 거치는 거고 얘는 척수를 거치더라. 왜? 머리에서 반응을 해도 몸을 움직이려면 척수를 지나가야 돼. 몸을 움직이기 위해선 척수를 반드시 좀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몸이 아니고 얼굴을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입에서 꼭꼭 씹어 먹는 것들은 얘들은 척수를 지날 필요는 없지. 얼굴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뭐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윙크하는 것도 척수로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척수를 지나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호르몬. 사실 이 단원이 외울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호르몬, 잠깐 다음 장에 또 있나? 여기 또 있네. 항상성이랑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호르몬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호르몬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요걸 좀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줄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요거 지금 앞에 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외워 두세요. 얘들은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더 나오지 사실. 자, 호르몬이라는 건 특정한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불러.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 그래서 이 호르몬은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즉, 뭐 땀샘, 침샘 이런 것처럼 분비관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분비관 없이 어디로? 그냥 혈액으로 분비된다. 그러니까 혈액 주변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야. 이 호르몬들이 혈액 주변에서. 그다음 두 번째, 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특정 세포나 기관에 작용한다. 아무 데서나 작용하는 게 아니고 작용하는 기관이나 세포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뭐 성장판에 작용하는 거고, 어떤 거는 뭐 또 콩팥에 작용을 하고, 어떤 거는 또 어디 있을까? 생식샘에 가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자에 가서 작용하는 애도 있고 콩팥에 가서 작용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온 몸에 있는 세포들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하는데 그 세포들을 우리가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불러줘. 예를 들어서 콩팥에 작용하는 애는 콩팥에서만 작용하지 다른 데 가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세 번째,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 적은 양을 우리가 미량이라고 불러주고요. 많아도 문제야.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오히려 결핍증. 많아도 적어도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내분비샘이라는 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불러주고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그리고 엔드 호르몬의 기능까지 조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분비샘은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요 크게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집니다.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주는데 요 두 개 생장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전부 전엽 거야. 전엽에서 나와. 그리고 이 항이뇨 호르몬은 후엽에서 나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사실 나눠져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 좀 큰 부분, 눈 쪽을 향하고 있는 부분이 전엽이고 뒤쪽에 좀 작은 부분이 후엽입니다. 그래서 전엽에서는 크게 생장 호르몬하고 무언가를 자극하는 호르몬들, 자극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나와서 지금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뭐 생식샘 자극 호르몬, 뭐 또 뭐 있을까? 젖분비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이제 여성의 생리 주기에서 이제 배란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들도 여기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항이라는 말은 억제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고 이뇨라는 말은 오줌을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을 만드는 걸 억제한다. 즉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콩팥에서 작용하더라. 자, 생장 호르몬 당연히 몸의 생장을 촉진하겠지.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에 의해서 거인증이 나올 거고 또 적게 분비되면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돼서 소인증이 될 거고 그다음 생장기 이후에 이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큰 뒤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귀나 코, 손, 발 이런 데가 커져. 키가 크는 게 아니고 그걸 말단 비대증이라고 불러. 그래서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더라. 그 다음 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요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자꾸 옆에서 자극을 시켜주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더라. 즉 콩팥에서 방광으로 이동을 해야 할 오줌들, 걸러져야 되는 오줌들에서 물을 쪽쪽쪽쪽 빨아들여. 그러니까 오줌이 당연히 적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이. 이게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목 부근에 갑상샘, 우리 그 목에 이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남자애들 이렇게 사과 삼킨 거, 이게 사과 걸렸다고 하는 그 부분, 성대. 거기 주변으로 이제 갑상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위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됐었지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얘들이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티록신은 언제 많이 분비가 되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추울 때 그래서 뭐를 세포 호흡을 촉진하더라.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촉진된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야.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지? 그래서 추워서 체온이 낮아서 춥거나 아니면 뭐 운동 같은 걸 해서 체온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보통 우리가 살이 좀 잘 안 찌고, 반대로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면 살이 좀 많이 찌고, 요런 특징들도 좀 있어요. 그 다음은 아드레날린, 부신에서 나오는 건데, 부신도 사실은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다 배워. 갑상샘 말고 부갑상샘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지금은 넘어갈게. 부신에서는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얘가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혈당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즉 언제? 긴장 상태에서 조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아드레날린, 긴장 또는 흥분 상태에서. 그래서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요. 또 혈당량이 증가해. 혈당량이라는 게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불러. 그리고 혈압도 상승하더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혈압도 세진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도 중요합니다. 이 항이노도 중요하네. 생장 호르몬 빼고는 거의 다 중요하다고 보면 돼. 별이 왜 얘만 하면 그 다음 이자에 가면 이자로 내려갑니다. 이자는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 인슐린은요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분비가 돼. 베타세포. 이 이자에는 베타세포와 알파세포가 있는데 글루카곤이 알파세포야.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그러면 이 인슐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켜줍니다. 혈당량. 그러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줄여줘.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줄여줘. 왜? 세포 호흡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반면에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적어졌다 싶으면 다시 높여주는. 그래서 간에서, 둘 다 어디에서? 간에 가서 작용합니다. 간에서 한 녀석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주는 거고, 누가? 인슐린이.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건 글루카곤이. 그러니까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는 건 글루카곤. 반대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면서 포도당의 양이 줄어드는 건 인슐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생식기에 난소에서 분비되는 게 에스트로겐이고, 여성의 2차 성징, 예를 들면 뭐 있어? 유방이 발달하는 거, 그리고 생리가 시작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정소는 남성 호르몬의 종류고, 남성의 2차 성징, 뭐 변성기라던가 뭐 털, 수염 이런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호르몬의 종류가 되겠지. 됐지요? 자,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자, 이제 호르몬 관련 질병입니다. 호르몬이 많아도 부족해도 문제라 그랬어.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소인증, 많으면 거인증, 그리고 성장기 이후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말단 비대증이 된다 그랬고, 자, 티록신도 마찬가지로 티록신이 결핍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반면에 티록신이 많아지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맥박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체중이 감소하더라.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됐나요? 그 다음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거지. 인슐린 부족 시 당뇨병 걸리는 거. 요 두 개. 결핍 시 당뇨병. 그래서 얘들은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실제로 오줌에는 당분이 섞여서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줌에 당분이 섞여서 나오면 뭐 피부가 괴사하기도 하고 뭐 별 안 좋은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요거 좀 충분히 외워 두시고요. 그리고 외운 뒤에 개념 속 문제를 꼭 풀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남은 거 이거 항상성 조절하고 그다음에 개념 문제 풀이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단원이 많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호르몬 관련 질병까지 반드시 좀 외워 두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꼭 외우고 나서 옆에 개념 속 문제 푸세요. 자, 수고 많았어요.